PTV 역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중앙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박진호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고려와 거란간의 전쟁에 대해서 배워봤었습니다. 특히 3명의 인물이 중요했었죠. 왜냐하면 거란이 3번 침입을 했기 때문에 각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달랐습니다. 1차 때는 서희, 2차 때는 양규, 세 번째에는 강감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결국 거란과의 총력전을 통해 막아냈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란과의 전쟁을 끝난 뒤에 수도와 국경지방에 방어를 철저히 하기 위해 국경지방에는 천리장성을 설치하였고요. 그 다음에 수도인 개경에는 나성을 설치해서 방어 준비를 철저히 했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거란과의 전쟁은 1000년도 초반이었어요. 이 거란과의 전쟁을 끝나고 나서 고려는 최고의 안정기 혹은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 이후 고려는 굉장히 풍요로운 삶,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가는데 북쪽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거란과의 전쟁을 막아내긴 했지만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이 11세기 당시 굉장히 강했던 나라였습니다. 이 거란은 결국 나라 이름을 요라고 붙이고 중국 본토 대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화살표를 한번 통해서 볼까요? 이쪽으로 굉장히 압박을 넣는 상황 속에서 이 원래 본진이었던 이 화북지방과 이 만주지방을 벗어나 이 중국 본토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집중한다는 거는 자기의 원래 지역의 그런 준비가 조금 소홀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 틈을 타서 여진족들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진족들은 다른 민족 이름으로 말갈이라고 하는데요. 자, 말갈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바로 발해를 구성하고 있었던 피지배층이 바로 여진족들이었습니다. 이 고구려와 발해 시기를 거쳐 나가면서 여진족들은 굉장히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이 굉장히 그런 거란이나 그런 말갈, 몽골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무식하다 혹은 굉장히 얘네들은 못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여진족들은 좀 달랐습니다. 고구려와 발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은 농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요. 글자도 괜히 많이 알고 있고 법체계도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진족들이 크게 성장하는데요. 이 거란과 여진과의 관계를 좀 봐야 됩니다. 이 거란 애들이 워낙 말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신나게 다니면서 이 여진족들 굉장히 천대시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우리들의 노예야 라고 생각할 정도 굉장히 무시했던 종족이었는데요. 이 여진족들 같은 경우에는 거란한테 하도 털려가지고 지배층들의 그런 딸들, 여자들을 뺏기고 재물들을 뺏기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진족들은 항상 거란족들에게 항상 불만이 많았던 그런 민족이었는데요. 이 여진족들은 크게 2가지 종족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생여진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숙여진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생여진과 숙여진이라고 하는 건요, 쌩쌩하다 라고 하는 친구들, 숙여진, 숙인다 라고 하는 여진족들인데요. 이 숙이는 여진족들은 이 고려와 굉장히 친분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이 고려 국경 지방 근처에서 살던 친구들이었고요. 생여진 같은 경우에는 고려와 별개로 아주 멀리 그들 독자적으로 살고 있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애들이 좀 더 발달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 숙여진이었겠죠. 하지만 이 거란한테 더 많이 털렸던 친구들도 역시 숙여진이요. 근데 이 생여진들 중에서도 우리도 압박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잘 성장해보자 라고 생각해뒀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11세기에 들어서면은 이 여진족들 중에서 생여진 친구들이 굉장히 크게 그 종족들, 부족들을 통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란이 중국 본토에 집중하는 틈을 타 생여진들이 부족을 크게
크게 통합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 숙려진 쪽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숙려진 친구들은 고려에게 약간 몸을 맡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려진의 공격에 저항할 수 없었던 숙려진 세력들이 고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망명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너네 여진의 숙려진 친구들이 우리에게 워낙 잘 보였고 물건도 많이 갖다 주고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망명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생려진의 대표였던 장군 완안부에 살던 이 생려진의 대표가 고려의 국경을 넘어와서 너네가 지금 망명한 친구들 숙려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고려 정부에서 회의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과연 얘네들을 보내줘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냅둬야 될까? 냅둔다고 하는 건 전쟁을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이 두 가지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굉장히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와중에 결국에 기다리다 못한 이 생려진의 완안부 세력들이 결국 고려의 국경을 넘어와 쳐들어오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천리장성을 넘어서 쳐들어와요. 자, 고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주성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당시에 고려의 총사령관급이 되는 임간이라고 하는 장군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여진족들과 맞서 싸우러 나갑니다. 여기서 잠깐 이 여진족들의 부대는 대부분 기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려 같은 경우에 주력 부대는 보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병이 많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간이라고 하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여진의 부대들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처음에는 간을 봐요. 그래서 임간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데 처음엔 이겨요. 처음에 이기는데 얘네들이 이제 진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이 고려 이거 별거 없네? 하면서 총공격을 밀어붙이니까 기마병들이 막 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잘 쏘는 화살병들이 막 쏴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은 철갑을 얼굴만 빼고 다 누르고 오기 때문에 화살을 팅팅팅팅 튀겨나가는 거죠. 결국 정주성에서 막으려고 했던 임간의 부대가 거의 전멸 직전에 이르게 되는데 후퇴를 하려고 하니 성에서도 여진족의 부대가 무서워 열어주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한 명의 장군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역사가 최고의 소금 마스터라고 하는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고려 제1의 무술의 달인이면서 전쟁의 불사신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는데요. 이 사람 사실 문관입니다. 문관이었는데요. 보잘것없는 그런 볼품없는 문관이었는데 임간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갑옷과 창과 방패만 주신다면 제가 가서 무찌르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 하나 주는 것 좀 뭐 괜찮겠지? 하고 창과 방패와 갑옷을 주고 말을 타고 척준경이 후악 달려나갑니다. 어이? 적진을 휩쓰고 다니고 적장 3명의 목을 베고 포위망을 뚫어옵니다. 이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고려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려의 왕이었던 숙종 임금이 임관보다 더 높은 문관 출신의 총사령관 그 이름하여 유명한 윤관을 불러서 정예병 10만 명을 파견해 여진족들을 막고 임간의 부대를 구원하라고 병력을 내보냅니다. 역시나 임관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윤관의 부대가 승리하는 듯 했으나 여진족의 총공격에 못 이겨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강화를 맺게 됩니다. 강화 조건은 이 망명해왔던 숙여진 친구들을 돌려보내고 선물을 어느 정도 주고 전쟁을 그만하자는 조건하에 1차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고려의 그런 처절한 패배가
나왔던 전쟁이 바로 여진과의 1차 전쟁이 되겠습니다. 고려는 여기서 반성을 해야 됐습니다. 숙종은 반성을 하고 윤관을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물었더니 윤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하, 폐하, 우리는 보병이 중심인데 적의 병력은 기마병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관과 숙종이 힘을 합쳐서 그래, 우리 강화도 맺었으니 어느 정도 시간도 벌었겠다. 정예 병력을 구성해서 막을 준비, 싸울 준비를 하자 라고 합니다. 그 부대 이름이 바로 이름하여 별무반이 되겠습니다. 이 별무반, 특별한 무술훈련을 갖춘 부대라는 뜻입니다. 이 별무반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종과 윤관의 엄청난 장기간의 투자 끝에 고려는 17만 명의 별무반 부대를 편성을 완료합니다. 17만이라고 하는 부대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려의 인구 비중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엄청난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윤관이 생각하기 결정적으로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너무나 장기간의 거란과의 전쟁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면서 훈련이 되지 않은 부대,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부대와 전투 경험이 엄청 많은 부대와 싸우려고 하다 보니 졌다는 거죠. 그래서 1년간의 17만 명의 정예 부대를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이 17만 명의 부대를 뽑을 때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요점 하에 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신기군으로 편성합니다. 기병이죠. 그리고 20세 이상 남자 중에 과거 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은 신보군에 투입됩니다. 승려들까지 항마군을 뽑을 정도로 이 고려는 이 여진과의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심지어 이 별무반에 들어가는 것은 신분을 막론하고 모두 다 투입돼서 모두 전쟁에 투입되게 됩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신분에 상관없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귀족하고 노비하고 같이 편돼서 같이 힘 앞에서 싸우는 게 그 당시에 그런 지배층들의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17만 명의 부대가 편성되어 철저히 훈련된 이후 1년이 지납니다. 아이쿠! 그런데 숙종이 죽어버립니다. 숙종이 죽어요. 숙종이 죽은 다음 예종이 즉위하는데요. 이 예종이 결국에 아버지의 명을 뒤이어서 윤관의 총사령관으로 하여 별무반 부대 17만 명이 여진족들을 공격하러 갑니다. 천리장성을 넘어가는데 공격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여진의 추장들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너희와 잘 지내고 싶은데 우리 같이 잘 예전처럼 화합하자는 의미로 그래 파티 한번 하자 라고 하면서 추장 400명을 모두 모아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심을 사서 나오지 않는 추장들은 척준경을 시켜 쫓아가서 죽여버릴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추장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자신들의 부족 추장들이 죽으니까 이런 구심점이 없어진 여진족 부족들이 결국에 싸그리 전멸하게 되면서 고려의 17만 별무반 부대가 공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공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진족들이 살고 있었던 두만강 지역 근처를 모조리 통합시켜 버리게 되면서 그 지역에 성을 쌓는데 그 성 이름이 바로 동쪽 북쪽에 있는 성이다 라고 해서 동북 9성을 쌓게 됩니다. 처음에는 6개의 성을 쌓았다가 추가적으로 3개의 성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북 9성의 위치 문제가 현재 학계까지 문제가 오고 있는데요. 일제 그런 일본 식민사학자들은 이 천리장성 넘어에 있는 함흥평야 근처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두만강 라인을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게 맞는지 확실치는 모르겠지만 사료에 따르면 이 쪽이 아마 맞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드넓은 지형으로 동북 구성을 쌓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뒤에는 바다고요, 여기는 고지대예요. 그리고 이 일부의 평야 지역만 거기다 성을 쌓은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중간에 끊기게 되면은 하나 다 고립되는 거죠. 그리고 보급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끊기게 되면 모두 다 고립된다 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는 거 꼭 생각해 주세요. 이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곳을 설치하면서 여기에 여진족들의 주민들과 고려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성과 그런 농토를 닦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완안부 지역의 본진에 있었던 여진군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윤과는 석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석성을 탈환한 다음 여진군들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석성이라고 하는 곳이 돌로 된 성인데요, 잘 뚫리지가 않아요. 몇 날 며칠을 공격해서 빨리 여진군들을 막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진족들의 저항이 워낙 심해서 성을 뚫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등장하는 바로 척준경이 등장해서 자신이 창과 방패를 들고 성을 올라가 성으로 올라가서 적장의 목을 베어버리고 성을 열어버립니다. 이야, 이게 정말 웃긴데요. 이 적장의 목을 베려면 적장과 호위 무사 그리고 성을 막 지키는 화살 날라오고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척준경의 활약에 결국 이 석성이 떨어지게 되고 고려는 본격적으로 석성을 기준으로 여진의 본부대를 막아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려는 여진의 부대가 강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도 마찬가지로 별부반을 통해 굉장히 그런 훈련이 체계적으로 많이 돼 있었죠. 일단 고려의 기병 정예병력과 여진의 정예병력이 결국 맞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는 됩니다. 근데 이 고려의 부대가 여진의 부대를 막아내기 위해 정예기병을 파견하는데 여기에 지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여진의 병력이 포위를 해버리게 되고 총대장이었던 윤관 앞에까지 화살이 날라올 정도로 고려는 군대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등장하는 척준경이 되겠습니다. 척준경이 말을 타고 창을 들고 혼자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윤관을 구출해주고 포위망을 뚫게 되는 엄청난 전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윤관이 여기서 너무나 고마워서 척준경에게 내가 너를 아들처럼 대하겠다, 너는 나를 아버지로 불러라 라고 할 정도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에 이 석성을 떨어지고요, 결국 이 동북구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동북구성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라인대로 지켜야 되고 앞에 산이 있어서 하나하나 뚫을 줄 알았는데 여진의 기병들은 달랐습니다. 산을 타고 넘어와요. 말들이 산을 타고 넘어와서 각각에 있는 성들을 공격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성이 포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성에 포위된 걸 뚫기 위한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 이름은 척준경이었습니다. 척준경이 결국 성마다 돌아다니면서 막아내기 시작해요. 결국에 이 여진 군대도 지치고 고려 군대도 지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려 조정에서도 항상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지만 장기간의 전쟁이 된다는 거죠. 3년간의 이런 동북구성하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쳐요. 아무리 잘 싸우는 여진 군대라도 지칩니다. 사실 정예 기병과 정예 기병 싸울 때 고려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 이유는 고려는 정예 기병이 나가서 싸우는데 여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진은 4가지 로테이션이 돌아가요. 1번 기병 갔다가 2번 기병 갔다가 3번 기병 갔다가 4번 기병 갔다가 로테이션이 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혼자 가서 다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많이 죽고요. 그래서 결국에 고려한테도 타격, 여기서 너무 전쟁이 과열되고 지체되는 과열,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 고려와 여진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 동북구성 라인이 원래 고려 땅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땅 가치가 있길래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전쟁에서 피해를 속출하고 오히려 고려가 전쟁에서 계속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조정에서는 윤관을 탄핵하자라는 얘기까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고려 조정에서도 예종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 전쟁을 그만둬야겠다라고 강화를 했자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진의 외교관이 고려 개경으로 와서 우리 전쟁 그만하자. 우리가 너네한테 공을 바치고 잘해줄 테니까 전쟁 그만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고려도 전쟁 그만하길 원했고 우리가 황제국인데 원래 너네는 우리보다 아래였어. 근데 조공을 바친다고 하니까 그래 알겠어 좋은 찬스다 라고 해서 결국에 고려와 여진과의 강화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진은 조공을 약속했고 고려는 동북구성을 반환하겠다. 그리고 우리 포로를 서로 교환하고 안전하게 주민들을 이주시키겠다라는 조건하에 결국 강화가 맺어지게 되면서 고려와 여진과의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웃겼던 게요. 여진은 조공을 한 번도 마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진은 이 당시에 거란을 이길 정도로 굉장히 강해진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완안부의 추장이었던 아골타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 이름을 금나라라고 할 정도로 나라 이름을 중국시로 바꿔서 중국 본토로 진출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금나라와 고려의 강화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진의 이 금나라라고 하는 게 한자로 이거거든요. 이게 쇠금자면서 성김자죠. 그럼 김씨가 생겼나? 맞습니다. 김씨면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맞습니다. 금나라의 역사서인 금사에 보면요. 이 완안부라고 하는 이 부족을 돌봐주고 법체계를 만들었던 사람이 고려의 승려 김씨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이름은 김씨금이라고 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느 정도 금나라 역사서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윤관이 쌓았던 동북구성과 별무반은 이제 퇴침하게 되고 윤관은 탄핵당하고 몇 년 있다 죽게 되면서 고려와 여진 간의 친선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런 장기간 한 4, 5년간의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 속에서 크게 활약했던 척준경은 굉장히 크게 공을 세워서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쌀 7,200kg 정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지금으로 하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포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공을 세우면서 당시에 굉장히 뛰어나고 권력 있었던 귀족이었던 이자겸과 그런 사돈 관계를 맺을 정도로 굉장히 권력이 강해지는 척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고려와 여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여진과의 그런 외교 문제로 시작해서 전쟁이 발생했으며 윤관의 별무반 편성을 통해 여진 군대를 무찌르면서 동북구성을 설치했으나 이런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강화를 맺게 되면서 전쟁이 마무리된다. 그리고 군신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단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가장 중요시할 포인트는요. 바로 별무반이라고 하는 부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국가 총동원 사태를 보이면서 전 신분을 막론하고 전쟁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역사상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지금은 신분이 없지만 모든 국민들이 투입돼서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고려와 여진 간의 전쟁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송나라, 거란, 여진, 일본과의 그런 국제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